자,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자기관리와 위탁기업 구조 나누는 요 부분 이해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 구조는 뭐냐? 자기관리층은 직접 관리하는 거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를 맡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초적으로 배웠고, 자,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기업 구조리체 혜택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요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거기 세 번째 주식 분산 보이나요? 주식 분산. 요 첫 번째가 주식 분산이에요. 주식 분산에서 50%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주식 분산 1인당 50%이네. 50%에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기업 구조체는 뭐라 되어 있죠? 제한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한 사람이 만약에 주식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권한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권한이 집중되지 않게 한 사람이 주식을 50%는 가지지 못하게 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기업 구조적 이체는 야, 우리 지금 기업을 살리는 건데 내 모든 거 해제해 줄게. 이것도 봐줄게. 해서 이걸 없애버린 거야. 이해하시겠죠? 없애버린 거야. 그냥 한 사람이 주식 100% 가져도 돼.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주식 분산 50%. 다시 주식 분산 50%.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주식 공모 있다, 그죠? 요 제목은 이 줄입니다. 주식 공모.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주식 공모. 공모는 줄임말이겠죠. 뭐 줄임말일까요? 공개 모집 이런 거죠.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거죠. 이거는 즉 30%는 일반인에게 모집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설립할 때 이 맨 처음에 설립하는 발기인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주축이죠. 그죠?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주축이지 않을까요? 주축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식에 전부 다 인수하지 말라는 거지. 왜? 나중에 복잡해지지만 나중에 이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자에게는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좀 혜택이 있어요. 세금적인 혜택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득세 혜택, 몇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 투자자 설립하던 너네만 가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인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너네가 하는 걸. 왜? 정부가 너네한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인한테 공모를 해라. 공개 모집을. 그래서 이 30%는 일반인에게 모집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요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 그랬죠? 어떤 게 있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배울 때 보면은 초과 부분에 세금이 많아져요. 무진세가 됩니다. 금액이 소득이 높아져 금액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즉 뭐냐, 내가 1억을 벌 때하고 2억을 벌 때하고 세율이 달라요. 요런 게 소득세가. 그러면 내가 금액이 많을수록 누진될수록 세금이, 내가 만약에 연봉 10억 되잖아요. 세금 한 3상 내놔야 돼. 절반 거의 내놔야 되는 거죠. 거의. 그런데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벌잖아. 세금 거의 없다. 15%? 그것도 거의 없어요. 요 정도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된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하는데 요거는 분리과세야. 즉 여기 나오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을 안 한다고. 요 15% 내면 세금 끝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쌤 난 똑같는데 네, 서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부동산도 좀 있고 은행 예금도 많고 주식도 많고 그 다음에 회사 급여도 많은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런 사람 일반적으로 좀 경영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의 임원진 정도 수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연봉도 높은 데다가 내가 주식도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소득이 많으면 세금 많아지는 거지. 그런데 이건 15%만 여기 투자는 15% 내고 나머지 합산을 안 한다고. 혜택을 주는 거죠. 이 혜택을 알려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한다. 여기 있습니다. 30% 요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식 공모 30%인데 오른쪽에 의무사항 아닌 데 있죠.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봅니다. 자산 구성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자산 구성. 자산 구성 보시면 부동산 70% 이상, 부동산 관련 10% 이상 합하면 8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7080이라 그래요. 제가 그냥 노래방만 좋아해가지고 7080을 좋아하고 있는 그냥
70%가 좋아가지고 당분간 가지 마세요.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70%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동산으로 70%, 부동산 관련으로 80%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자, 아까 했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혜택을 많이 준다 그랬죠, 정부가. 그런데 껍데기 간판은 부동산 투자회사야. 설립해놓고 부동산에서 조금 투자하고 대부분 다른 데 투자해서 돈 놀이하고 있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냥 부동산으로 70% 있어야 돼, 너. 부동산, 금방 말했듯이 부동산으로 건물 같은 토지 같은 걸로 70% 있어야 돼. 70% 무조건 돼야 돼. 자산이. 나머지 아까 말했듯이 간판은 부동산 붙여놓고 돈놀이 그런 거 하지마.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70% 돼야 되고요. 부동산 관련 부동산 또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이 8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080 이렇게 말하는데 얘는 기업 구조는 안 해도 돼요. 왜? 기업 구성 리츠는 원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에 70% 이상 투자하게끔 법으로 만들어놨어. 이미 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오시면 어디 보느냐. 맨 밑에 처분제한 책이 좀 이해하십니다. 왜? 법 조문수수로 나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처분제한 봅니다. 처분제한 보면은 자 거기 보시면 국외는 신경 쓰지 말고 국내는 몇 년 돼 있죠? 1년. 처분제한이 1년입니다. 처분제한 1년. 이 말은 뭐냐면은 1년 내에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 혜택을 준다 그랬죠, 정부에서? 혜택을 받았어. 그럼 내가 혜택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이건 투기잖아. 그죠? 그러지 마라 이거지. 1년 안에는 팔지 못한다라고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얘는 마음대로 해.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처분자 1년인데 위탁은 자동돼 있죠. 자동 왼쪽 같다 이 말이죠. 똑같은데 오른쪽에 기업 구조는 제한 없으면 돼 있죠. 요걸 말하는. 자, 그래서 이거 네 가지를 외웁니다. 따라할게요. 주식 분산 50%, 주식 공모 30%, 자산 구성 7080, 처분 제한 1년. 이게 네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기업 구조 리처 예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처음에는 요렇게, 나중에 요렇게, 요 부분은 나머지도 있긴 있습니다. 나머지 있지만 중요한 게 요거라는 거죠. 이게 헷갈리니까 나머지 헷갈리는 거라. 나머지는 전부 다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나머지는 소소한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현물출자 볼게요. 현물출자 보면 적고 전부 다 똑같이 자동 돼 있죠. 이거 모두 적용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 이거는 뭐냐, 설립할 때 현물출자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교재 갔다 왔다 하겠습니다. 573쪽에 한번 볼게요. 작년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573쪽이 아니네. 570 어디지? 나왔었는데 작년에 573쪽이 아니네. 이게 어디지? 아, 죄송합니다. 569쪽입니다. 아, 쏘리. 569쪽이네요. 아,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 17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보면서 가려야 될 옳은 것은 돼 있죠. 첫 번째 기업 무슨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 운용 전문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사 뭘까요? 직접 관리 그런 말하기 없기. 법적으로 자기관리라고 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치관리 직지관리 그런 거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니은 자산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 위탁하는 회사, 위탁하는 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죠. 자, 그래서 위탁관리가 있다 그죠? 답은 몇 번이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쉽게. 이것도 틀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아는 게 좀 나중에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스름하게 알면 안 돼요. 내가 자친가 장한 거 모르겠네. 그러면 안 돼. 명확하게. 그걸 모르고 어스름하게 알고 있으면 이걸 헷갈리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자기인가? 자친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히 풀다 보면 작년 문제를 이렇게 대부분 풀리고 있는 거라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이래서 여기까지 해서 금융 파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집에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디 보느냐 하면은 부동산 개발 관리 봅니다. 393쪽으로 합시다. 부동산 개발 관리 파트인데요.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다루는 파트는 부동산 제가 그냥 개발 관리 파트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이용에 관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 개발에 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관리. 네 번째, 마케팅.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놈은 사실 요 놈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요거 빼고 여기와 여기서 한 문제씩 나왔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이 가장 잘 나오는 형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요쪽인데, 이번에는 작년이죠. 이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중요도가 낮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잘 안 해요. 얘는 10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얘는 시간 남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392쪽에 보시면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두 바탕 설명이 쭉 나오죠. 요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죠? 자, 넘기시면 394쪽부터 이용해요. 이건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갈 거예요. 400쪽부터 개발입니다. 자, 개발인데 개발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딱 다룰 겁니다. 그래서 403쪽으로 넘어갑니다. 403쪽에 보시면 가로수 한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 밑줄. 이건 여러분이 부동산을 우리가 개발한다라고 보죠. 부동산을 개발하게 되면은 부동산 개발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월포드라는 학자는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법적 위험이 따르는 거죠. 법적 또는 법률적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법적 위험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공법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사법적인 내용이 있는데, 공법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용도 변경 이런 것들, 또는 용적률 검표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건폐율의 용적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물에 대한 높이를 결정지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게 규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그런 것들은 나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게 공법적인 내용이고요. 사법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옆토지와의 분쟁이죠. 옆토지와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 우리는 법률적 위험, 법적 위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밑에 읽어보시면서 이해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장 위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부동산을 열심히 잘 지어서 개발했어요.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분양이 안 돼. 나 망했다, 그죠? 그게 시장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걸 시장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동산은 개발하는데 건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개발 계획을 만들고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토지 협상하고 수용을 하든 환지를 하든 그런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는 인허가 마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평탄 작업해서 건물을 짓고 이거 5년 10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개발하는 도중에 시장 환경이 변할 수도 있겠죠. 요정이 괜찮다 해서 개발하는데 5년 지나서 부동산 가격이 확 내려가 버렸어요. 그럼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런 것도 우리는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을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개발자가 이제 분양을 빨리 해버리니 그러면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 우리는 시장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위험 제목만 밑줄 긋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비용 위험이에요. 비용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역 개발하는데 한 3년이면 될 줄 알았거든. 이 지역 뭐 토지 매입해서 건물 올리는데 3년이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토지 협상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공사도 내가 공사하는 시점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공사가 굉장히 늦어버렸어요. 개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대출 이자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그러니까 건술 장비를 빌렸는데 장비 대여도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비가 오는 바람에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비용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게 개발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406쪽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알 겁니다. 첫째,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 개발이 타당하냐라는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요게 교재 정리하고 교재 밑줄 그어드릴게요. 요게 5단계로 나누어 줍니다. 그걸 이렇게 우리는 외웁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면은 지, 시, 시, 다, 투 이렇게 외웁니다. 할까요? 지, 시, 시, 다, 투. 다시 지, 시, 시, 다, 투. 지라는 게 뭐냐면은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따라할까요? 지역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시라는 건 뭐냐? 시장 분석입니다. 해볼게요. 시장 분석. 그 시라는 것도 시장성 분석입니다. 해볼게요. 시장성 분석. 다라는 거는 타당성입니다. 따라할까요? 타당성 분석. 투라는 거는 따라합니다. 투자 분석. 이 5가지 순서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포함관계로 표현은 다음에 이야기고, 일단 이 순서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지역에, 어떤 지역의 인구, 소득, 교통, 이런 것들을 총량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수요나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걸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장성 분석이라는 건 우리가 개발한 부동산이 얼마나 분양, 임대되겠냐를 분석하는 걸 시장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을 묶어가지고 그냥 이걸 시장 분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걸 그냥 이 글자가 비슷하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셋을 묶어서 그냥 시장 분석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상상을 해서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표시 안 해드린 거는 굳이 안 적어도 돼요. 나중에 요약집이나 특강자료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집을 만들든 특강자료를 만들지 이렇게 정리해놔요. 제가 정리를 좋아합니다. 집에서는 정리 안 해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하기 싫어요. 갑자기 본심이 나와버렸네. 갑자기 1년만 되면 정리하세요. 나 1년 좀 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욱해서. 채씨가 그래요. 채씨가. 혹시 채씨 여자분 없죠? 예, 좋은 학원입니다. 있으면 제가 싫어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채씨구나. 살았습니다. 운 좋은 줄 아세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저기 우리 안동 그 KTX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토지를 하나 매입해서 거기다가 상가 건물을 지을 거야. 그래서 분양할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역적으로 가능한지, 저쪽에 인구가 얼마, 유통이 얼마나, 인구가 얼마나, 유동인구가 얼마일지, 그 다음에 저쪽에 안동 시민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할지, 이 지역의 소득이 얼마나 나타날지, 인구 변화, 이런 것들을 총량적으로 분석합니다. 교통량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나름대로 상가물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걸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쪽에 얼마나, 예를 들어서 상가물을 지는데 전부 다 상가물을 지면 공급이 너무 많잖아요. 공급되고 있는 상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기에 상가를 분양받고 있었던 사람, 이런 것들 수요 공급을 분석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 건물을 지어요. 그 위치에 건물을 지었을 때 얼마나 분양 임대되겠냐를 분석합니다. 자, 어떤 거냐? 넓혔다가 범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시겠죠? 총량적이었다. 거시적에서 점차 미지역 부분적으로 오는 거죠. 이거는 뭐냐? 우리 부동산이 얼마나 분양 임대되겠냐. 분양 임대되어서 수요죠.
그죠? 이것도 인구 소득 수요 공급 분석이죠. 같은 말인데 넓혀오고 있다, 좁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넓혔다가. 즉, 이 안동 전체 인구 규모,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수요 공급, 우리 부동산이 얼마나 분양될까 이렇게 좁혀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뭐냐? 시장 분석은 그 사업이 되겠나? 될까? 성사했을까? 그거예요. 그 결론, 된다. 되겠다. 자, 그 다음부터는 되면 뭐해? 남는 게 없으면 애터지 분양했는데 남는 게 없어. 안 되겠죠. 얼마나 남느냐? 돈 문제입니다. 타당성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즉, 이 개발에서 투자 금액이 얼마, 투자금이 얼마, 그 다음에 이게 몇 년 동안 투자 금액 얼마, 분양은 예상 분양가 얼마, 빼뜨리니 얼마 수익이 나타나겠다. 오, 괜찮아. 수익성 있어. 이게 타당성 분석입니다. 투자 분석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회사가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이 개발회사가 안동에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 본사는 서울에 많이 있겠죠.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본사가 여러 가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안동의 금방 상가 건물,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진주 지역에 또 여기 있어요. 진주 거기에 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에 가면은 또 예를 들어서 대전에 우선 뜨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상가 건물 이런 걸 서로 재고 있는 거야. 투자 금액 얼마, 1년 후에 수익 얼마 이런 것도 분석하는 거다. 이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와 요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게 좋은지 서로 비교하는 거야. 상호 비교. 그러니까 회사가 하나에서 하나 안 한다는 거지. 직원들에게 요거 이걸 프로젝트를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비교해 가지고 최종 임원진이 결정을 하겠죠. 야, 모든 걸 봤을 때 가장 먼저 요게 좋겠다. 그거는 요거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게 투자 분석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도 괜찮아 요걸 투자하는 거라. 버리느냐? 안 해요. 해놓고 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되면 또 다른 걸 시작하겠죠. 왜? 두 개, 세 개를 한꺼번에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의 자금, 역량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개, 세 개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잘 되는데 큰 규모면 하나 해놓고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 다른 거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즉 우리 투자과 다른 걸 서로 비교하는 그걸 투자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요거 할 때 우리 저번에 배웠던 순평가법, 내부 수익법 이런 것들로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둘을 합해서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경제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된다. 얼마나 되겠네. 남는 기 그런 느낌. 사업이 될까요? 예. 얼마나 남겠니? 요거. 그래서 이 사업을 크게 하면 요 두 개로 분석을 하고요. 5개라면 GCC 다투 요렇게 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406쪽입니다. 406쪽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밑줄, 가로 1번 시장 분석 밑줄, 가로 2번 경제성 분석 밑줄, 제목만 밑줄. 그게 뭘까요? 요거죠. 요거는 1번 시장 분석, 2번 경제성 분석. 요렇게 분석한 거다. 이런 거죠. 됐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갑니다. 오른쪽에 네모안에 봅니다.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첫 글자 G, C, C, 다투. 요거 말하는 거죠. 요 5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왜 안 합니까? 요게 다 들어있어요. 요게.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순서에도 포함 관계입니다. 즉 요거 할 때 요거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요거 할 때 요것도 같이 포함한다. 이면 같이. 요거 할 때 요거 같이 포함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포함 관계로 나타냅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게요. 가로 2번 지역 경제 분석 밑줄. 자, 요거죠. 지역 경제 분석 요겁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줄 긋습니다.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 인구, 가구, 고용, 소득, 교통 등 지역 경제 분석의 필수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백화점을 건설하는 회사예요. 백화점을 지을 거야. 그러면
안동 지역의 백화점이 들어서도 될까 안 될까를 분석해야 되겠죠. 안동 지역의 인구, 안동의 소득 규모, 안동의 고용 상태, 안동의 교통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있을 때 백화점이 있을까 이걸 판단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그게 맞으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패스합니다. 409쪽에 봅니다. 409쪽에 3번 시장 분석 밑줄 요거죠. 시장 분석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시장 분석이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지역의 수요 공급상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을 지었을 때 여기 백화점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 이 안에 충분히 코너 분양이 다 될까? 매출이 충분할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게 시장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410쪽입니다. 시장성 분석 밑줄. 시장성 분석은 요거 아까 말했던 얼마나 분양인데 요겁니다. 시장성 분석 밑줄 것이고 기억입니다. 개발업자들은 자신의 개발 사고 안에 얼마의 시장성이 있는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그럼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방 말했듯이 얼마나 분양 임대 매매 되느냐, 즉 분양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 그걸 우리 뭐라냐 흡수 분석 또는 흡수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분양되느냐 이게 흡수율 또는 흡수 분석에서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셔서 가로번에 타당성 분석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타당성 분석이란 대상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성공적이란 대상 개발 사업의 투자 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즉, 이 사업의 수익이 얼마나 나타난지를 충분히 자금을 유인할 만큼, 즉 자금이 투자될 만큼 수익이 있어야 될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오른쪽에 6번입니다. 투자 분석 밑줄. 요거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투자 분석은 개발업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 수립한 사업들 중에서 최유효 이용에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즉 우리 부동산과 다른 거와 대안을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투자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시험에 여기는 개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녀석. 순서가 나오기도 하고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봐놓도록 하시고, 자, 요약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13쪽에 봅니다. 413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개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신개발, 개발 처음 개발하는 게 재개발이 있어요. 재개발은 기존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좀 낙후되면 새로 재개발하겠죠. 그걸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개발은 어려운 게 없어요. 넘어가고 재개발 봅시다. 413쪽입니다. 이 재개발은 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도 높은 건 아닙니다. 한 3, 4년, 4, 5년 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중요 높은 건 아닌데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차례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보전 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전. 우리가 재개발은 왜 할까요? 노후 불량 요인이 나타나겠죠. 자, 상상을 해봅시다. 이 지역이 옛날에 개발이 되었어요. 개발된 지 3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낡고 협소하고 여기 지어져 있는 건물들도 좀 낡고 좀 노후화됐겠죠. 이걸 뭐냐? 우리는 노후 불량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50년, 30년 지나면 그렇겠죠. 그러면 요 노후 불량 요인을 제거해서 사용 가능한 시설로 만들어주는 걸 재개발이라 그래요. 그럼 보존 재개발은 뭐냐? 포인트를 보십니다. 보존 재개발 밑줄. 아직 노후 쇠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때, 자, 이거는 보전은 노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직 나타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우려, 노후가 발생하기 전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다. 그럼 이거는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노후 불량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아주 선진국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노후요인이 나타날 것 같아. 그때 미리 이걸 개발해버려서 노후불량을 없애버려서 쾌적한 시설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보존 재개발인데 현실에서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복 재개발이라는 게 있죠, 그죠? 수복 재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좀 어렵지만 또 용어 보면 쉽습니다. 수복이라는 말은 수 지킬 건 지키고 복구할 건 복구하는 거다. 자,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김치 같은 거 보시면 김치를 오래 놔두면 이 곰팡이 생긴 부분 있잖아. 여러분이 김치 한 통 있어. 그러면 여기 곰팡이가 슬어 있다고. 그럼 이거 다 버리나요? 요것만 살짝 마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식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던져도 문제가 없잖아. 원래 곰팡이 생기돼 있는 거잖아, 원래. 그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죠? 이런 구조로 마찬가지라는 거지. 수복 재개발은 뭐냐? 노후가 많이 안 되고, 요거는 아직 시행이고, 노후가 조금 나타났어. 그러면 요 노후 불량요인만 제거해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한다. 지킬 건 지키고 노후 요인만 복구한다. 아시겠나요? 요게 수복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면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볼게요. 수복 재개발 밑줄 노후 시설의 기능을 원상태로 시키는 차원의 소극적인 재개발 밑에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 밑줄. 포인트 아시겠나요? 수, 복, 수 대부분 지킨단 말이야. 수. 그렇지만 불량 요인만 복구 제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량 재개발입니다. 계량 재개발은 뭐냐? 이건 이 두 번째 수복보다도 불량 요인이 좀 심해. 불량이 좀 심해. 얘보다 불량이 심해. 그럼 불량 요인을 제거해 버렸더니 이게 구멍이 뻥 생긴 거라. 이 불량 요인을 제거하고 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첨가, 새로운 시설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드러내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드러낸 자리에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고 개량한다. 말 그대로 개량한다. 아시겠죠? 그게 계량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이거는 볼게요. 수복 재개발의 일종으로 기존 시설을 질적 개량하여 제기능을 제고한다. 밑에 봅니다.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여기는 어떤 포인트냐? 확장하거나 개선하거나 첨가한다 이런 거죠. 수복은 불량을 드러내고 끝났죠. 여기는 노후가 심하기 때문에 불량을 드러내고 새로운 시설을 확장 개선 첨가한다고. 이렇게 마시겠죠? 점점점 세지고 있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거. 네 번째, 철거. 너무 불량이 심해. 싹 밀어버려.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보전은 발생하기 전에. 수복은 대부분 지키면서 불량 요인만 복구, 제거. 계량 재개발은 좀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불량 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개량, 확장, 개선, 첨가. 철거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밀고 새로. 점점 세지고 있다. 암기 과목이지만 좀 이렇게 적절하게 포인트를 잡으면 암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디 보시느냐면 우리는 이제 416쪽으로 갑니다. 416쪽에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 민간 재개발이 있어요. 민간 개발입니다. 얘도 암기 과목이지만 여러분이 적절하게 포인트를 잡으면 좀 암기가 좀 쉬워집니다. 자, 차례대로 볼 건데요. 첫째, 민간 개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체 개발입니다. 자체 개발은 대부분 소규모 부동산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부동산에서 건물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분양하고 다 가지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여러분 토지가 하나 있어요. 그 토지에다가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주택 이 정도세요.
뭐 토지비 한 뭐 5억 정도, 공사비 한 3억 했는데 이거 넘줄 거 있습니까? 배운 작업 알아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오른쪽에 지주 공동사업입니다. 이 지주 공동사업은 어떤 개념이냐? 토지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들어가요. 상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거야. 이거 내 혼자 하기 후달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공사비가 100억 규모야.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냐고. 있는 사람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일반적이지 않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토지 소유자인 나와 건축업자인 건설업자가 공동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 그래야 수익도 나누고 위험도 나누게 되겠죠?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게 지주 공동 개발인데 대부분 뭐냐? 대부분 이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런 경우 이걸 오른쪽 밑에 보면서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넓이 보고 봅니다. 이 공사비 대물 변제. 공사비 대물 변제. 이게 어떤 방식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일단 여기 위치가 좋아야 돼요. 위치가. 근데 자 토지 소유자인 나는 토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100억이 내 통장에 들어있지 않아요. 공사비 100억이 누가 이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대출을 하는데 100억이란 대출을 은행에서 할 겁니다. 가능할까요? 토지 담보자금에도 20, 30억이 기껏입니다. 이 대출도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업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찾아가는 거지. 야 내가 이 건물을 지금 네 위치 봐라. 좋지 않느냐. 상가 건물을 지을 거다. 그런데 내가 공사비를 줄 돈이 없다. 그래서 이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의 40, 예를 들어 60%를 네 줄 테니까 건물을 짓자. 근데 건설업자가 위치가 너무 좋아. 분양이 100% 될 것 같아. 그러면 공사를 하겠죠? 위치가 좀 안 하겠죠? 요게 공사비를 대물, 부동산으로 지급한다. 누가? 토지 소유자가. 이해하시겠죠?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이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입니다. 밑줄. 밑줄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설공사에 도급 발주 시에 공사비 변제를 중원의 건물의 일부로 받는 방식이다. 일부로 받는 변제를 지급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를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가에게 공사비를 건물로 주는 이런 방식을 여기 말하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에서는 나중에 뭐 어떤 거냐면은 뭐냐면 등가 교환 방식이 들어갑니다. 교재 지금 안 보이는데 등가 교환 방식도 요 방식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사비 분양금 지급이에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사비를 돈으로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쌤, 요 방법도 돈은 똑같잖아요. 달라요. 얘는 공사 끝나면 돈을 주는 거고요. 얘는 계약을 할 때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돈이 없잖아. 공사비 줄 돈이 없다. 분양금 받아서 줄게. 분양금 받아서 지급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것도 누가?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이 둘의 포인트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런 초점이었습니다. 아셨죠? 자, 투자자 모집형은 투자자를 모집한다. 말 그대로 밑줄만 긋고 넘어갑니다. 네 번째, 사위탁 방식 밑줄. 사위탁 방식은 뭐냐? 자, 위에 두 가지는 토지 소유자가 돈이 부족했죠. 이제 이 사업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가지고 있고 자금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가 하면 되잖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개발을 한 번도 못 해본 내가 이 개발을 한다고. 인허가 받고 토지에다가 건물 짓고 분양하고 내 혼자 다 한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개발회사를 초빙합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라. 토지 주고 자금 대주면서 네 개발 잘해봐라. 잘하면 내가 수수료 이익 10% 줄게. 자,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 수수료라고 나와야 되죠. 왜 수수료라고 나와야 되느냐? 이 개발업자는 건설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죠. 모두 누가 냈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비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공사비를 안 냈는데, 그죠? 지도는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는 수수료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자, 차이점 뭐냐? 여기 두는 공사비란 말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 수수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여기는 뭐냐?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입니다. 이 말은 이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 사업의 시행자라는 겁니다. 사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시행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요즘에 가장 핫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신탁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 여기서 이 신탁이라는 걸 민법에 나오는 신탁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탁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에 나오는 신탁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리고 싶어. 그런데 내 부동산을 소유권을 어디에 넘기고 그 신탁 증서를 가지고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담보 신탁이라는 겁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개발 신탁이에요. 자, 토지 소유자인 나는 지금 이런 느낌이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인 나는 토지를 신탁회사로 합니다. 개발회사는 신탁회사인데 신탁회사에다 토지를 넘깁니다. 내 토지를 넘기면서 내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비용 빼고 이익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담보로 맡기는 게 아니고 토지를 맡기러 맡겨서 네가 개발해 달라 이 말이야. 토지를 개발해서 토지를 다시 주는 게 아니고 이익을 내는데 줘라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를 넘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익을 나한테 줘라 이런 거죠. 왜? 토지를 넘겨받은 신탁에서는 이걸 개발하겠죠. 토지에 건물을 짓겠죠. 개발해서 그다음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 토지 건물이 좀 없어졌잖아. 그리고 비용 빼고 이익을 다시 토지사에게 돌려주는 거라. 비용 빼고. 그리고 자기는 수수료를 먹는 구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때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 등기로 신탁에서 넘어가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토지 소유권 이쪽으로 넘어왔죠. 이제 누구 명의가 되나?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이 시행돼요.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회사 자금으로, 신탁회사 건설해서, 신탁회사 분양해서 이익을 수수료 빼고 돌려주는 구조. 이때는 모두 누구 명의로 이루어진다?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이 시행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418쪽에 봅니다. 418쪽에 토지 신탁개발 밑줄 위쪽으로 씁니다.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 위탁하여 개발 관리 처분하는 방식이며 사업 위탁 방식과 유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회사의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입니다. 밑줄.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방법을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이야기할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이거는 간단하게 빼고 요거는 지주 공동 방식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시행된다. 그런데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이 시행된다. 구분하시겠나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고, 그래서 요 둘의 차이점은 그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차이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시행되지만 얘들은 토지 소유자 공사비가 없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얘는 자금이 있어. 그런데 모든 사업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수료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포인트를 봐놓으면 좀 여러분이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만한가요? 그래서 여기가 부동산 개발에 관계되는 내용을 했습니다. 우리 개발 오른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개발에 관계되는 게 나오니까 나머지 참고적으로 보고 좀 쉬었다가 관리하고 마케팅 가도록 하겠습니다.